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비교당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돌이켜보면 가장 마음을 복잡하게 했던 기억 중 하나가 누군가와 비교당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지속되면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위축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7순이 넘은 나이까지 끊임없이 그 비교라는 마음과 싸우며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고 찾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인데요. 아니 에르노에겐 죽은 언니가 있었어요. 이 언니의 존재가 부모님의 마음에 성녀처럼 존재하며 이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존재를 알게 된 후 아니 에르노는 비교하고 위축되는 마음과 계속 싸우며 자신의 유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 사건이 아니 에르노라는 문학의 세계를 빚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니 에르노가 그 죽은 언니에게 썼던 편지로 이루어진 소설 다른 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다른 딸 소개, 비교, 존재의 탐구, 성장, 비교의 대상을 자신과 분리, 벗어날 수 없던 아픔을 인정하고 꺼내놓을 때 우리는 온전한 나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5챕터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 에르노의 다른 딸은 닐 출판사의 리 아포쉬라는 편지 시리즈 기획의 첫 번째 작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편지를 써달라는 출판사의 제안으로 탄생한 책이라고 해요. 할 말을 모두 다 했지만 과거를 넘어설 수 없다면 마지막 출구는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는 출판사의 기획 의도에 따라 작가가 써내려간 편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아니 에르노는 이 편지의 수신인으로 죽은 언니를 정합니다. 언니 지네트는 아니 에르노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에르노는 언니의 존재를 전혀 모르다가 10살 무렵 엄마와 어떤 젊은 여자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으며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쟤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가 슬퍼하길 원치 않아요. 그 아이는 쟤보다 훨씬 착했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이 사건은 아니 에르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자신이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고 부모님께 유일한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죽은 언니가 있고 그 언니는 성녀처럼 죽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녀는 나보다 훨씬 착한 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붙박인 장면처럼 이 이야기는 화자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10살의 아이에게 이 비교는 불안과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 달리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찍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에르노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당신에 대한 글을 씀으로써 온전히 나로 향하고자 하는 여정이 되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다른 딸은 아니 에르노의 유년 시절을 단숨에 삼켜버렸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지배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언니의 존재와 자신을 분리해서 온전히 자신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그립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되살릴 자신은 없어요. 다만 오늘까지 매년 한 해 한 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열기를 잃고 침묵하는 불꽃처럼 내 유년 시절을 단숨에 집어삼킨 이야기의 내용과 문장들만 떠올릴 따름이지요.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쟤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가 슬퍼하길 원치 않아요. 라고. 대화 끝에 어머니는 당신에 대해 말합니다. 그 아이는 쟤보다 훨씬 착했어요. 라고. 착하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나예요. 돌아볼 때 가장 힘들었던 감정 중 하나는 남과 비교당하는 마음이에요. 화자에겐 10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일이, 그것도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부모님을 대상으로 겪은 일인 거예요. 유일한 딸, 사랑받는 딸, 고유한 존재였던 자신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이상화되어 있는 존재와
계속해서 비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부모님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또 다른 서사일 거예요. 하지만 감정이나 상황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화자에겐 굉장히 세게 때려맞듯이 다가온 거죠. 부모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뿌리와 같은 존재잖아요. 화자는 뿌리가 흔들리는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랑스럽고 착한 언니와 착하지 않은 나. 누군가와의 지속적인 비교로 위축된 경험이 있다면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두 자매거든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희를 이렇게 비교하듯이 잣대질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비교 당하는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나이라도 들었지. 근데 나이가 들었어도 굉장히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자는 10살이었고 이 일은 7순이 넘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상처는 무척이나 힘이 세고 오래갑니다. 6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착하다는 단어에 걸려 넘어지고 당신 그리고 부모님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풀어보려 애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번쩍이자마자 나의 위치가 일순간에 바뀌었으니까요.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당신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사랑스러운 당신이. 나는 당신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멀찌감치 밀려났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빛에 둘러싸여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동안 난 그늘로 떠밀려 갔지요. 무남동녀라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고 살던 내가 비교의 대상이 된 거예요. 현실은 서로 배척하는 단어들이 만들어냅니다. 더, 덜, 또는, 그리고, 전, 후,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삶이나 죽음 같은 단어들에 의해. 그렇다, 나는 믿는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 안에는 세상이 묵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나는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은 것은 내가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죽은 것은 내가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화자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묵과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머물러 있지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글쓰기에서 찾습니다. 날카롭고 섬세하고 불안정하지만 굳건한 아니에르노라는 문학을 만들어내죠. 노동자 가정에서 부르주아로 계층 이동을 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의 문화적 차이 속에서 투쟁하듯 자신을 정리해간 이야기를 담은 소설 비노장을 쓰고요. 가난한 노동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과 소외에 대한 이야기, 남자의 자리와 한 여자를 씁니다. 그리고 죽은 언니와의 비교로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시절,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내면은 모두 화자의 글쓰기 재료가 됩니다. 화자는 어린 시절 외동딸로서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으면서도 늘 불안과 비교와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하나니까 가능하지, 둘이면 힘들었을 거야 라는 부모님의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둘을 키울 여력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은 태어날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내내 유년기를 지배한 거죠. 어머니의 그 말이 왜 이렇게 상처였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한 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것과 함께 살아가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답니다. 침묵은 그들과 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밀이 나를 지켜주었어요. 가족 중에서 죽은 아이들을 숭배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건 살아있는 자들에게 알 수 없는 비참한 마음을 안겨주어요.
내가 분노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 당사자였으니까요. 우리는 둘 다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살았고 당신은 없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속에 이상화된 당신과 나는 계속 경쟁하고 있다. 나는 당신 대신 존재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선 당신을 부인해야 한다. 화자는 내내 이런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부모로서 절대로 아이들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화자는 죽은 언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어느 순간 객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행복했나요? 부모님의 이상화된 딸인 언니는 자신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어린 시절 내가 세상에 오기 위해 그녀가 죽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 시간에 일어난 일들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언니는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죽었고 나는 파상풍으로 죽을 뻔했지만 향파상풍 혈청을 투약해 살아났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모든 상처가 그렇듯 이렇게 스스로 납득하고 정리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아무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성숙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어떤 순간에 문득 찾아와 나를 휘몰아치게 하고 흔드는 파도가 되죠. 특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런 우울감이 찾아오죠. 화자는 7순이 넘어서까지 그랬다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에서 추구하는 건 육신과 피와는 전혀 상관없는 당신의 부활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아마 나는 당신의 죽음이 내게 준 삶을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되어 당신에게 돌려주며 가상의 빚을 털어내길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떠나기 위해 당신을 되살리고 다시 죽게 한 걸 수도 있고요. 당신에게서 벗어나려고. 죽은 자들의 오래 지속되는 삶에 대항해 투쟁하려고. 나를 무겁게 짓눌렀던 존재를 내려놓으며 애증의 시간을 떠올리며 보내주는 시간.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며 남자의 자리를 썼던 것처럼 다른 딸을 쓰며 자신의 유년의 상처를 떠나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한 편 한 편 자신의 책을 통해 그 시간들과 작별합니다. 그 무거움이 없었다면 자신의 온전한 시간을 얘기할 수 없겠지요. 아니에르노의 남자의 자리는 오른쪽 아이카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내면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죽은 그녀를 부활시켜서 나와 분리해내고 온전한 나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나를 무겁게 짓눌렀던 존재를 내려놓으며 애증의 시간을 떠올리며 보내주는 시간인 거죠. 아니에르노는 자신의 책을 통해 한 편 한 편 그 시간들과 작별합니다. 그 무거움이 없었다면 자신의 온전한 시간을 얘기할 수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그림자를 질질 끌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무겁게 봉인된 그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있고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정중하게 꺼내서 보내주는 작업들을 해낼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책 다른 딸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을 인정하고 꺼내놓을 때 우리는 온전한 나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추천사를 쓰신 전 아니에르노 번역자 신유진 작가님의 추천사를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쩌면 허구의 삶을 산 것일지도 모른다는 어린아이의 불안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아니에르노의 자전적 소설의 근원일 것이라 짐작해 본다. 문학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불투명함을 밝히는 것,
혹은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작가의 작품 세계의 시작점 말이다. 생각해보면 글을 쓰는 일은 어두운 곳에 불을 켜는 일, 그러니까 발견하고 발견되어지는 존재를 향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제 그가 그토록 밝히고자 했던 그 어둠이 그의 내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서 정확한 언어로 나아가는 그의 걸음이 그림자의 근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죽은 자를 깨워 다시 죽게 하기 위해, 죽은 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의 말처럼 죽은 자의 오래 지속된 삶에 대항해 투쟁하기 위해. 아니 에르노가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오랜 그림자를 꺼내며 써내려간 보내지 못한 편지, 다른 딸이었습니다. 헤나의 한 줄 요약. 벗어날 수 없던 아픔을 인정하고 꺼내놓을 때 우리는 온전한 나로 회방될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헤나 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